16장 완전한 회복. 지난 5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 때문에 엄마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와 함께 내 사랑스러운 동생인 수지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마이클과 나는 아빠에게 친지 형제들을 방문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렸다. 아빠는 막 여행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우리 집에 오셨다. 엄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이제 차라리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해 계신 것 같았다. 혼자 계시면 마음껏 소리도 질러대고 이상한 짓을 해도 막아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여기시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빠가 여행 중이었던 2주 동안 엄마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처음에는 설거지거리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 아무것도 안 드신 줄 알았다. 엄마는 집안일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드시고 싶었지만 못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유행성 독감에 걸려 계셨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상태가 지난 2년 동안 전보다 더욱 급속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엄마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엄마로부터 정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고 더 이상 정상인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몇 달 전에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기르던 개가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개가 죽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은 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입에다 먹을 것을 넣어주고 물을 부어주면서 마치 개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 마냥 계속 개한테 말을 걸곤 했었다. 아빠가 그 주변에 오시거나 개를 땅에 묻어야 한다고 이야기라도 하면 엄마는 금세 병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그렇게 개의 시체가 엄마의 침대 위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집안은 온통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 아빠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 밤새 엄마가 집안을 배회하면서 떠들다가 아침 무렵 잠자리에 드는 것을 지켜본 아빠는 엄마 몰래 개의 시체를 가져다가 얼른 뒷뜰에 깊이 묻어버렸다. 그날 오후 잠에서 깨어난 엄마가 개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매우 화를 냈다. 내 개가 어디 숨어 있지? 내가 묻어버렸어. 그 개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아빠가 개를 찾는 엄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개가 죽다니요. 당신 살아있는 개를 그대로 땅에 묻었군요. 엄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며 곧바로 삽을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개를 찾으러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땅을 헤집었다. 물론 아빠가 묻은 그 자리도 파헤쳤지만 워낙에 아빠가 깊게 파묻었기 때문에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그 뒤로 엄마는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 더 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나타냈다. 그놈들이 레이저 총으로 지금 내 가슴과 위를 겨누고 있어. 아마 분명히 내 뇌에다 레이저로 구멍을 낼 놈들이야. 그들은 정보를 원하지.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정보를 불어버릴 것 같아? 나는 그런 엄마의 소식을 들으면서 엄마가 무척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아직 찾아뵐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엄마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엄마에 대한 내 감정은 거의 동정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나에 대한 엄마의 언어 폭력이 아직 그치지 않았을 뿐이었다. 엄마는 나를 완전히 경멸하는 눈치였다. 물론 그런 엄마의 태도가 엄마 자신에 대한 증오를 다른 사람을 향해 표출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냥 참고 견디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여동생 수지는 엄마와 꽤 사이좋게 지냈다. 그래서 엄마네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것 같았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다음 수지가 나에게 엄마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몸무게도 엄청 줄었고 얼굴은 온통 푸석푸석해진 데다가 안색도 누렇게 떠서 무슨 병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저 유행성 감기에 걸린 것뿐이라는 아빠의 믿음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마이클과 아이들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의 상태를 한번 물어보았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침대에 누워서 내가 가져다주는 식사를 먹고 있지. 지금은 순순히 음식을 잘 받아 먹는구나. 전처럼 집어던지지도 않고. 혹시 제가 가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원하시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는 호전되고 있대도. 아빠는 애써 나를 안심시키는 것 같았다. 하와이에서 맞이한 두 번째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식구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해변에서 조깅을 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꽤 걱정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명한 응답이 필요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언제 책 쓰는 일을 시작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엄마가 치유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엄마가 치유되어 이 책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바로 지금이라는 대답을 들려주셨다. 호텔방에 들어오니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있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다. 식사를 하면서 마이클에게 책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마이클은 흔쾌히 그 생각을 지지해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를 알리는 불빛이 반짝거렸다.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프론트에서 전해받은 전화 메모가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황급히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다. 전화를 하니 아빠가 받았다. 아빠, 전화하셨어요? 네 엄마가 매우 위독하구나. 병원에 가자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거절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야. 지금 응급차가 밖에 와 있는데도 네 엄마가 욕실 문을 잠그고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어.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수지는 어디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한테 다시 이야기해 본다고 욕실 앞으로 다시 갔어. 엄마가 매우 위급하다면서 어떻게 엄마 혼자 욕실 문을 잠그고 막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수지, 스톰이다. 전화 좀 받아봐라. 설명하기 지쳤는지 아빠는 대신 수지를 바꿔주었다. 언니? 엄마가 정말 심각해. 언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몸무게는 아마 25kg은 빠지신 것 같아. 피부며 뼈가 정말 끔찍할 정도야. 내가 보기에는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아. 정말이야?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빠로부터 엄마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한 여행이었다. 엄마가 응급차를 타지 않으려고 해. 지금 상태로라면 위급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수지, 내 말 잘 들어. 엄마는 아마 사람들이 두려운 걸 거야. 사람들이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엄마를 나오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일단 사람들을 돌려보내. 사람들이 돌아간 사실을 알면 엄마는 욕실에서 나와 조금 휴식을 취하시겠지? 그때 엄마한테 아빠와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해봐. 그래도 엄마는 네 이야기라면 들으실 거야. 특별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 엄마가 아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병원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라고 설득해. 절대로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빼먹지 말고, 물론 엄마 곁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마. 알았어, 언니. 그래, 나도 첫 비행기로 떠날 테니까 가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얼른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여행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표를 알아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엄마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자정까지는 네 식구 모두 탈 수 있는 좌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족들과 떨어져 나 혼자 가기는 정말 싫었다. 우리는 얼른 교회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긴급 기도 요청을 했다. 결국 겨우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서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나는 다시 수지와 통화를 했다. 수지는 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엄마가 순순히 병원에 따라 나섰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시켰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뭐라고 그러니? 암이래. 그리고 가망이 없대. 벌써 전신에 퍼질 대로 퍼져 있다는 거야. 안 돼. 내가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한 사실에 큰 자책감이 느껴졌다. 엄마가 느끼는 아픔만큼 내 마음도 너무 아팠다. 한참 있다가 수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언니? 혹시 언니가 도착하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어쩌면 언니가 엄마의 이런 몰골을 보지 않기를 원하실지도 몰라.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고마워 수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혹시라도 내가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면 아빠나 수지가 평생 동안 나를 원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시 옷가지를 꾸리고 병원으로 출발했다.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엄마의 병실을 부탁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환자의 딸이란 말이에요. 내가 때를 쓰듯 강하게 부탁하자 수지의 남편인 루이스와 전화 연결이 되었다. 루이스, 지금 집에서 떠나려고 해요. 엄마 상태는 어떻죠? 매우 위급해요. 루이스의 목소리가 매우 떨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혹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아마 지금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전에 그 어머님이 아닌 것만 같아요. 우리는 거의 날아가듯이 차를 몰았다. 그리고 나는 결국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님,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꼭 한 번만이라도요. 마이클이 내 어깨를 감싸주면서 운전을 했다. 나는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가는 동안 내내 속으로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 상면할 수 있다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은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 엄마도 정상적인 상태로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모든 증오와 적개심을 내버리고 오직 엄마와 딸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었다. 서로에게 미안했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런 말들을 주고받겠지.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래, 엄마도 널 사랑했단다. 전에 엄마가 사람들이 엄마의 머리며 가슴, 위를 마구 쏘아댄다고 말했던 것이 아마 암으로 인한 통증을 실제로 같은 부위에 느껴서 그랬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 아빠와 정기적으로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끔 아빠가 엄마를 바꿔주었을 때가 떠올랐다. 그러면 나는 밝고 행복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안부를 묻곤 했었다. 잘 지냈어요, 엄마? 네 생각엔 내가 잘 지낼 것 같으냐? 엄마는 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시면서 FBI와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피아까지도 엄마에게 정보를 캐내려고 자꾸만 레이저총을 쏘아댄다고 하셨다. 그때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엄마의 수다를 한참 내버려 둔 다음에 나가야 된다며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빠는 그래도 엄마가 나랑 전화를 하고 나면 아빠에게 화를 덜 낸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그저 엄마의 전화를 받아주는 일이 아빠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쯤으로 생각했었다. 또 마지막으로 엄마와 아빠를 방문했던 적이 떠올랐다. 그때 혼자 서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났다. 내가 널 광에 가두어 두곤 했었지? 하지만 절대로 너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 너도 알지? 그때 엄마의 도련한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었다. 다만 엄마도 나를 광에 가두었던 사실을 인정한 데에 대해서 기뻤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다만 내 입에서 자꾸 같은 말만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안 돼, 엄마. 나는 사실 늘 엄마를 사랑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이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엄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오해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정말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 마이클은 나를 병원 정문에 내려다주고 얼른 주차를 시키러 갔다. 나는 즉시 긴 복도를 뛰어서 엄마의 병실을 찾았다. 혹시 너무 늦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몹시 떨렸다. 큰 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병실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2명의 늙은 노인들만 있을 뿐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 분은 의식을 잃어서 몸에 여러 개의 선들과 튜브 그리고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치아가 없어 보였는데 엄마는 분명 치아가 있었기에 엄마가 아니었다. 다른 분은 너무 마르고 허약해 보였다. 창백한 눈동자에는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방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방을 나서려 하다가 순간 그 창백한 눈동자가 바로 엄마의 눈동자라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엄마가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었다. 엄마? 엄마, 저예요. 스톰이에요.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솔직히 아직도 엄마가 두려웠다. 엄마! 더 큰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그리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댔다. 엄마, 저예요. 스톰이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창백한 푸른 눈을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아무런 초점이 없었다. 엄마!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벌써 눈을 감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늦은 건가요? 나는 분명 엄마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에게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었다. 엄마는 불과 내가 도착하기 바로 얼마 전에 숨을 거두신 것 같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실감과 허탈감에 그토록 눈물이 솟구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 눈물은 임신한 엄마에게 발을 동동 구르며 말대꾸를 하고 나서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게 되었던 11살짜리 꼬마 아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또한 나는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의 죽음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한 10대 소녀 때문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치유와 구속을 모른 채 늘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괴로워하며 살았던 한 여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또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까닭에 딸아이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어머니 때문에 눈물이 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가련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면서 끔찍한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몰고 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 뿐인데도 말이다. 엄마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엄마의 머릿결을 쓰다듬었다. 평생토록 엄마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짓을 단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나였다. 물론 엄마도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스럽지가 않다는 것이었다. 사실 병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와 생전에 만나기를 원하셨다면 한 1분쯤 빨리 오게 하셨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다만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로 응답하셨을 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히 병원에 도착하도록 하신 것이었다. 병실에는 한참 동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엄마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불을 드러냈다. 엄마의 다리는 참 예뻤다. 날씬한 데다가 우윳빛 같은 엄마의 각선미가 그렇게 근사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이었다. 엄마는 늘 위통을 앓으셨는데 대강 위가 있을 법한 곳에다 내 손을 올려놓아 보았다. 굉장히 크고 두터운 덩어리가 느껴졌다. 또 엄마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니까 포도알 같은 멍울이 수십 개가 잡혔다. 아마 수지가 전화로 말했던 암덩어리인가 싶었다. 지난 수년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엄마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엄마가 당했을 그 아픔과 고통이 마치 내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이불을 덮어드렸다. 그리고 가지런히 손을 모으게 했다. 손가락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다. 급작스런 체중의 감량 때문에 엄마의 눈이 더욱 휑해 보였다. 나는 늘 엄마를 거대하고 우락부락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퍽 아담하고 연약했으며 예뻤다. 엄마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지더니 완전히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엄마와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었던 14살 때의 일이 생각이 났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또한 엄마가 몇 달 동안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계셨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뒤로 엄마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었다. 그제야 나는 엄마의 영혼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괜찮아. 네 엄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단다. 이제 내 엄마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는 없단다. 내가 내 엄마를 치유하고 지금 함께 있단다. 결과적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바로 그 시간이 엄마와 나 사이의 평화의 시간인 셈이었다. 엄마의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니었던 것이었다. 물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것은 다른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2명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다가 엄마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고는 나에게 방에서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순순히 그들의 말대로 했다. 그때 마이클이 막 홀에서부터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우리가 너무 늦은 거였나? 네, 생전에 엄마를 만나기에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계간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다시 병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나와 마이클은 간호사가 엄마의 눈을 감겨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팔도 팔짱을 끼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곧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셔서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슴과 간장에 암세포가 번질 대로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뇌종양도 있었고요.
어머니의 간은 보통 사람의 간 크기보다 5배는 더 커져 있더군요. 사실 아버지께서 1년 전에 어머니를 데려오셨다 해도 치료는 어려웠을 겁니다. 의사는 엄마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빠가 상담을 해오던 의사였기 때문이었다. 아마 치료 비용만 해도 아버지로서는 감당키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치료를 한다 해도 별다른 차도를 기대하기도 어려웠겠지요. 그렇게 암세포가 어머니의 몸속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아빠는 어디 계시지요? 이런, 장인 어른부터 찾아봐야겠군. 우리는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셨다.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의 소식은 아빠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곧 알아놓으셨다. 그래서 장례식 준비는 내가 도맡아 해야만 했다. 나는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관을 골라 거기에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준비시켰다. 엄마가 분명 좋아할 만한 꽃다발이었다. 나는 또 커다란 나무를 등진 묘터를 찾았다. 평소에 엄마가 숲을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또 속옷도 새 것으로 구입했다. 엄마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받으실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반면에 수지는 엄마의 죽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수지가 왜 그러는지 몰랐다. 더군다나 수지는 엄마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되었다. 수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 수지는 엄마의 죽음에 몹시 화를 냈고 나는 그런 수지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수지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했지만 나는 오히려 감사가 되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에 대해 그 어떤 나쁜 감정도 없었기에 나는 오히려 행복했다.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용서하지 않은 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주신 것이었다. 엄마의 소식은 곧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졌고 그로 인해 꽤 많은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놀랄 만한 내용도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꽤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기였다. 엄마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요? 나는 놀라서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가 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네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엄마는 내가 하는 그 연극을 정말 보고 싶어 했지만 내 엄마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까지 죽일까봐 못 가겠다고 그랬는걸. 믿을 수 없어요. 엄마는 왜 내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도 알다시피 말이다. 네 엄마가 조금 이상했잖니. 네 엄마는 쉽게 칭찬해 버릇하면 오히려 너를 망치는 거라고 그랬어. 나를 망친다고요? 칭찬을 자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다고요? 엄마의 사려 기품이 새삼 마음 깊이 다가왔다. 예, 네가 네 엄마 젊었을 때 어땠는지 몰라서 정말 유감이구나. 네 엄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여자였는데 정말이지 너무 사랑스러웠지. 불행히도 정신병 때문에 그런 내 엄마의 모습이 죄다 가려진 게 안타까울 뿐이었지 뭐.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 한 번만이라도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지 그러셨어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아빠 때문에 며칠 더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은 주말마다 아빠를 찾아뵙곤 했다. 아빠는 그 뒤로 집안 청소를 거의 하지 않으셔서 집안은 마치 오래된 공포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방도 그대로였고 정말 엉망이었다. 결국 마이클과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사람을 써서 집을 새로 페인트 칠하고 새 단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안 청소를 하는데 14살 때 내가 썼던 그 초록색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때 분명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었는데 아마 엄마가 다시 주워놓은 듯 싶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며칠새 꼬박 읽었다. 그때 내 삶은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었나 싶었다. 내가 어쩜 그렇게 무지했었는지 정말 놀랐다. 모두 진정한 올바른 길을 전혀 몰랐을 때의 일들이었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렸다. 그때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때문에 그 옛날의 쓰라린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늙으신 아빠가 손녀딸 아멘다와 함께 버드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집안 청소를 하고 새 단장을 하던 몇 주 동안 아멘다를 돌보는 일은 이제 아빠 몫이 되어버렸다. 아멘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소에게 여물을 주고 오렌지를 따는 일이 퍽 즐거운 모양이었다.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제 엄마도 세상에 안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한테 놀러 갈 수 있었다. 아빠가 활기를 띄어가면서 우리의 관계도 전보다 더욱 두터워졌다. 아빠는 수년 동안 난청으로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끔히 나셨다. 아마도 엄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인 듯 싶었지만 어느 누가 아빠를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엄마와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었나 보다. 어쨌든 아빠가 정말 훌륭한 남자라는 사실을 나는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엄마가 아빠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지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신 분이셨다. 엄마가 먹을 것을 차려주시지 않았어도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내 손수 만든 음식을 침대에 가져다가 엄마에게 먹여주셨던 분이셨다.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셨던 아버지는 이제껏 내가 보아온 분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이셨다. 아빠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얘야, 엄마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렴. 아빠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가 남지 않을 인생을 사셨다. 다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딸아이가 훌륭한 아버지의 두 팔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딸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본다. 이제껏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눈에는 어느덧 감사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